오빠, 오늘만큼은 그냥 내 손잡아 나 곧 시집 가잖아. 그날 저녁이 모든 것을 바꿔놓을 줄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동생 하나를 시집 보내기 전에 오빠에게 제대로 된 저녁 한 끼 대접하고 싶었던 동생. 하지만 그 자리에서 예비 시어머니가 오빠의 얼굴을 보더니 품이 있는 목소리로 조용하게 두 사람을 지워버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누군가가 휴대폰 카메라를 켰습니다. 그게 모든 것의 시작이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30년 동안 얼굴에 흉터를 숨기며 살아온 오빠와 그 진실을 뒤늦게 알게 된 동생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변호사인 작은 오빠가 어떻게 모든 것을 법으로 바꿔놓았는지도요. 지금 어디서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지도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날 저녁이 모든 걸 바꿔놓을 줄은 그때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공사가 끝난 집에서 나오는 큰오빠의 손에는 낡은 공구 가방이 들려 있었습니다. 좁은 골목길, 어르신이 현관문 앞에서 이번 달이 좀 빠듯하다고 말끝을 흐렸습니다. 그는 잠깐 멈추더니 다음 달에 주셔도 됩니다. 급하지 않아요. 라고 말했습니다. 목소리에는 아무런 아쉬움도 없었죠. 어르신이 연신 고개를 숙이는 동안 이미 골목 끝을 향해 걸어가고 있었어요. 혼자 웃으면서요. 그게 큰오빠의 하루였습니다. 남는 것도 바라는 것도 없는 하루. 서연은 오래전부터 결심하고 있었습니다. 결혼을 앞두고 딱 한 번만 큰오빠에게 제대로 된 저녁을 대접하고 싶었죠. 평생 자신만 챙기느라 좋은 식당 한 번 가본 적 없는 큰오빠였습니다. 이번만큼은 가장 좋은 자리에 모시고 싶었거든요. 몇 주 전부터 예약을 잡아두고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지만 손을 내저었습니다. 그런데 가서 뭘 하느냐고 집에서 먹으면 된다며 단호했습니다. 작은 오빠 재윤도 같이 가자고 나섰지만 셋이 가면 더 민망하다며 끝내 물러서지 않았어요. 그런데 서연이 오빠, 나 곧 시집 가잖아. 라고 말하는 순간 그 표정이 흔들렸습니다. 결국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약속 당일 저녁 그는 오래된 옷장을 열었습니다. 언제 샀는지도 기억나지 않는 회색 정장이 옷걸이에 걸려 있었죠. 어깨선이 약간 처지고 단추 하나는 실이 풀려 있었습니다. 그래도 가진 것 중에 가장 번듯한 옷이었어요. 거울 앞에 서서 넥타이를 매는 손이 조금 어색해 보였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몸에 밴 손놀림으로 셔츠 깃을 올렸습니다. 흉터가 최대한 가려지도록 단추를 끝까지 잠그는 동작이었죠. 30년 동안 반복해온 습관이었습니다. 거울 속 자신의 얼굴을 잠깐 바라보다가 고개를 살짝 숙였어요. 서연이 레스토랑 입구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가 걸어오는 걸 보고 손을 흔들었어요. 그런데 발걸음이 유리문 앞에서 멈췄습니다. 유리에 자신의 모습이 비쳤기 때문이었죠. 흉터가 또렷하게 보였습니다. 지나가는 손님들이 힐끗 시선을 던지는 것 같았어요. 입구를 지키던 직원이 큰오빠를 위아래로 훑어보다가 서연의 얼굴을 확인하고서야 문을 열었습니다. 그 짧은 순간이 큰오빠에게는 꽤 긴 시간처럼 느껴졌을 겁니다. 서연이 다가와 조용히 큰오빠의 손을 잡았습니다. 오빠, 오늘만큼은 그냥 내 손잡아 나 곧 시집 가잖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다만 잡힌 손을 뿌리치지 않았습니다. 그 손에 이끌려 레스토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은은한 조명, 반짝이는 식기, 조용하게 흐르는 음악. 이런 곳은 처음이었죠. 창가 자리에 앉아 메뉴판을 받아들었지만 먼저 가격표부터 눈이 갔습니다. 서연이 웃으며 오늘은 오빠가 골라도 돼요. 라고 했어요. 그는 멋쩍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동생과 마주 앉아 밥을 먹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한 저녁이었습니다. 아직은요. 음식을 기다리는 동안
두 사람의 대화는 조용하고 따뜻했어요. 큰오빠는 서연이 하는 말에 고개를 끄덕이며 들었고 서연은 그런 큰오빠가 편안해 보여서 마음이 놓였죠. 그런데 레스토랑 입구 쪽에서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단정하게 차려입은 중년 여성이 지인들을 이끌고 들어오는 참이었습니다. 고급스러운 차림새, 어딜 가든 자기가 중심인 것처럼 걷는 걸음걸이. 서연은 그 여자의 얼굴을 보는 순간 심장이 내려앉았습니다. 예비 시어머니 남진숙이었죠. 시어머니는 자리로 안내받으면서 레스토랑 안을 둘러봤습니다. 그리고 창가 쪽 테이블에서 시선이 멈췄어요. 정확히는 큰오빠의 얼굴에서요. 흉터를 발견한 겁니다. 시어머니의 표정이 살짝 굳더니 직원을 불렀습니다. 그리고는 주변에 충분히 들릴 만한 목소리로 아주 점잖은 투로 말했죠. 저쪽 자리가 좀 불편할 것 같은데 다른 자리로 안내해 드리는 게 좋지 않겠어요? 손님들이 식사에 집중하기 어려우실 것 같아서요. 노골적인 욕설 한마디 없이 큰오빠를 공간에서 지워버리는 말이었습니다. 오히려 그래서 더 잔인했어요. 큰오빠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물잔을 잡은 손이 테이블 아래로 천천히 내려갔어요. 손이 살짝 떨리고 있었습니다. 서연은 그 손을 봤습니다. 당장 일어나 따지고 싶었지만 큰오빠를 더 민망하게 만들까봐 두려웠죠. 이를 악물었습니다. 그 순간 맞은편 테이블에 앉아있던 40대 여성이 눈살을 찌푸리며 휴대폰을 꺼내 들었습니다. 손이 시어머니 쪽을 향하고 있었어요. 서연은 그 손을 봤습니다. 그리고 속으로 생각했어요. 언젠가는 반드시 되돌려 받을 거라고. 시어머니가 자리를 잡을 즈음 레스토랑 문이 다시 열렸습니다. 오태준이었습니다. 서연과 눈이 마주치는 순간 그의 얼굴에서 뭔가를 읽었습니다. 상황을 파악했다는 표정이었죠. 오태준은 잠깐 멈칫했어요. 어머니 쪽으로 시선을 돌리려다가 테이블 한쪽에서 낯익은 얼굴을 발견했습니다. 회사 거래처 지인이었어요.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 순간 엄마 그만하세요라는 말이 입 끝까지 올라왔다가 사라졌습니다. 그 짧은 순간에 오태준은 침묵을 선택했고 어머니 옆 빈자리에 조용히 앉았습니다. 시아버지 오병찬도 뒤따라 들어오더니 큰오빠를 한번 쓱 보고는 직원이 자리 배치를 잘못했나 보다며 비웃듯 웃었어요. 서연의 손이 테이블 아래에서 하얗게 질려갔습니다. 서연은 결국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더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시어머니 앞으로 다가가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어머니, 제 오빠예요. 지금 하신 말씀 다 들렸어요. 시어머니의 눈이 잠깐 흔들렸습니다. 그러나 금방 다시 차갑게 정리됐어요. 그리고는 옆 지인들을 돌아보며 태연하게 말했죠. 아, 그냥 아는 방송 관계자예요. 자기가 방금 모욕한 노인이 예비 며느리의 오빠라는 사실이 밝혀지는 순간 이 자리에서 겪을 망신이 계산됐을 겁니다. 그래서 끝내 며느리라는 말을 입 밖에 내지 않았습니다. 서연은 그 말을 들으며 어금니를 깨물었어요. 큰오빠는 여전히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오빠, 앉아 괜찮아. 오빠는 아무 잘못 없어. 서연이 큰오빠 곁으로 돌아와 낮게 속삭였습니다. 큰오빠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다만 손이 조금 더 깊이 테이블 아래로 내려갔습니다. 이튿날 아침 서연이 출근길에 휴대폰을 열었을 때 화면이 심상치 않았어요. 온라인 커뮤니티에 영상 하나가 올라와 있었습니다. 제목은 이랬습니다. 고급 레스토랑에서 손님 대놓고 내쫓으려 한 여자. 30초짜리 영상이었는데 시어머니가 직원에게 말하는 장면이 또렷하게 담겨 있었죠. 그 옆에서 지인들이 입을 가리고 웃는 모습도요. 그녀의 얼굴은 분명하게 보였습니다. 그 영상은 빠르게 퍼져나갔어요.
오전 내내 공유수가 올라갔고 댓글이 쌓였습니다. 저 여자 누구냐는 말과 함께 신상 파악이 시작됐죠. 오후쯤 됐을 때 그 여자의 이름이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전국에 가맹점 130개를 운영하는 뷰티 프랜차이즈 대표 남진숙이었죠. 브랜드 공식 게시판에 항해 글이 올라왔고 불매 선언 댓글도 이어졌습니다. 가맹점주들이 불안해하기 시작했지만 아직 탈퇴 단계는 아니었어요. 시어머니 측근은 이 정도는 금방 지나간다고 했답니다. 본인도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눈치였죠. 서연의 회사에서도 영상이 돌았습니다. 동료 한 명이 조심스럽게 다가와 물었어요. 혹시 영상 속 분이 서연 씨 아는 분이냐고요? 서연은 잠깐 멈췄다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맞아요. 저분 제 오빠예요. 오빠가 뭘 잘못했어요? 사무실 안이 잠깐 조용해졌습니다. 서연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게 전부였습니다. 같은 시각 작은 오빠 재윤은 법률사무소에서 영상을 봤습니다. 화면을 끝까지 본 뒤 한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았죠. 그리고 서연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통화는 짧게 끝났어요. 재윤은 전화를 끊고 댓글을 훑어봤습니다. 그러다 손이 멈췄습니다. 댓글 하나 때문이었죠. 저 사람 혹시 30년 전 동산동 연립화재 생존자 아니냐는 내용이었습니다. 재윤의 시선이 고정됐어요. 동산동 연립. 그 단어가 가슴 어딘가를 건드렸습니다. 검색창에 손가락이 올라갔죠. 서연이 통화 중에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재윤아, 큰오빠한테 말하지 마. 아직은. 재윤은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알아. 근데 나는 못 참아. 남진숙의 사교 모임 지인들은 그날 밤부터 조용히 움직였어요. 레스토랑에서 함께 웃던 그 여자들이었습니다. 영상이 퍼지자마자 단체 채팅방에서 한 명씩 슬쩍 빠져나갔죠. 그녀와 함께 찍은 사진들도 SNS에서 하나씩 사라졌습니다.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빠르고 조용하게요. 오태준도 이날 하루를 버텨내야 했습니다. 회사 단체 채팅방은 오전부터 이상하리 많지 조용했어요. 점심시간에 동료 한 명이 옆에 앉더니 슬쩍 물었습니다. 그날 영상에 과장님도 보이던데요. 어머니 옆에 라고요. 오태준은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어요. 그날 레스토랑에서 입끝까지 올라왔다가 삼켜버린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재윤은 며칠을 뒤졌어요. 동산동 연립화재 30년 전 기록들을 하나씩 꺼냈습니다. 법인 등기부를 열람해 오병찬이라는 이름이 연결된 회사를 찾아냈죠. 직접 증거를 확보하기에는 시간이 더 필요했습니다. 재윤은 탐사보도 전문 기자에게 조심스럽게 제보했어요. 며칠 뒤 이재민 중 한 명이 먼저 연락을 해왔습니다. 자신도 그때 당한 사람이라며 돕고 싶다고 했죠. 기자는 그 증언을 시작으로 피해자들을 하나씩 찾아다녔습니다. 당시 화재가 발생한 동산동 일대가 재개발 예정지였다는 사실이 드러났어요. 화재 이후 생계가 막막해진 이재민들이 시세보다 훨씬 낮은 가격에 토지를 넘겼고 그 땅을 대량으로 사들인 회사의 실소유주가 오병찬이라는 정황이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재윤은 그 자료들을 받아들고 한동안 말이 없었어요. 기자가 확보한 당시 이재민 증언 중 하나가 눈에 걸렸죠. 화재 나고 얼마 안 돼서 양복 입은 사람들이 찾아왔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지금 팔면 시세대로 쳐준다고, 안 팔면 나중에 후회한다고 했다고 했죠. 정신없이 이재민이 된 사람들에게 그 말이 얼마나 쉽게 먹혔을지 재윤은 변호사로서 너무 잘 알았어요. 변호사로서 냉정하게 보면 보일 것들이었지만 이번엔 달랐죠. 손이 약간 떨렸습니다. 서연에게 전화를 걸어 이거 단순한 갑질 사건이 아니라고
큰오빠한테도 곧 말해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서연은 통화를 끊고 오래된 수납장을 열었어요. 어릴 때 사진들이 담긴 앨범이 나왔습니다. 한 장씩 넘기다가 손이 멈췄습니다. 큰오빠의 얼굴이었어요. 흉터 하나 없는 웃는 얼굴이었죠. 화재가 나기 전, 흉터가 생기기 전에 찍힌 사진이었습니다. 어깨에 어린 서연을 올려놓고 환하게 웃고 있는 사진이었어요. 큰오빠가 10살이 되기 전이었을 겁니다. 서연은 그 사진을 오래 바라봤습니다. 그러다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아주 오래된 기억 속에서 목소리 하나가 들려오는 것 같았습니다. 어린아이 목소리였죠. 오빠 뜨거워. 그게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그 짧은 한마디가 가슴 깊은 곳을 건드렸어요. 서연의 입술이 떨렸습니다. 그게 나 때문이었어? 입 밖으로 나온 말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그렇게 속에서 터져 나왔어요. 서연은 앨범을 덮지 못했습니다. 흉터 없는 큰오빠 얼굴을 손끝으로 살짝 짚었어요. 레스토랑에서 고개를 숙이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시어머니의 말을 들으면서도 손을 테이블 아래로 감추던 그 모습이요. 30년 동안 그렇게 살아온 거였어요. 사람 많은 곳이면 늘 구석 자리를 찾고 밥 한 끼도 눈에 안 띄는 곳을 골랐던 오빠. 그게 전부 이 흉터 하나 때문이었다는 걸 이제야 알게 됐습니다. 오빠가 나한테 단 한 번도 말 안 했어. 30년 동안. 서연은 재윤에게 다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목소리가 조금 흔들렸어요. 새벽이었습니다. 서연과 재윤이 큰오빠 집 앞에 나란히 서 있었어요. 초인종을 누르기 전에 두 사람 다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죠. 재윤이 먼저 벨을 눌렀습니다. 잠시 뒤 문이 열렸어요. 두 사람을 번갈아 봤습니다. 그 눈빛에 이미 뭔가를 감지한 표정이었죠. 안으로 들어오라고 했습니다. 좁은 거실에 셋이 마주 앉았어요. 서연이 입을 열었습니다. 동산동 연립화재. 그 단어가 나오는 순간 큰오빠의 손에 들린 물컵이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서연이 천천히 물었어요. 오빠가 그때 불 속에 들어갔다는 게 사실이냐고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고개를 아주 천천히 끄덕였어요.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새벽에 불길이 번지는 걸 보고 잠든 서연을 안아 올렸던 것, 연기로 앞이 보이지 않는 계단을 내려오다 발을 헛디딘 것, 서연을 바닥에 눕히고 자신이 위로 덮었던 것. 큰오빠의 목소리는 낮고 평탄했어요. 감정을 실으려 하지 않았죠. 그런데 문장과 문장 사이에 긴 침묵이 있었습니다. 30년 동안 꺼내지 않은 이야기였으니까요. 서연이 물었습니다. 왜 말 안 했냐고요? 큰오빠는 잠깐 서연을 바라봤어요. 그리고 아주 짧게 대답했습니다. 내가 웃는 게 더 중요했으니까. 그게 다야. 그 말이 거실 안에 가라앉았죠. 서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 순간 어린 시절 기억한 조각이 완전히 되살아났어요. 뜨겁다고 울던 자신의 목소리, 그리고 자신을 꼭 안고 있던 작은 등. 오빠, 내가 모르고 살았어. 30년을. 오빠 얼굴이 나 때문인 줄도 모르고. 말을 끝까지 잊지 못했습니다. 한참 동안 두 동생을 바라봤어요. 30년 동안 혼자 간직해온 이야기를 꺼낸 게 이렇게 쉬울 줄 몰랐을 겁니다. 아니, 쉬웠던 게 아니라 이제 더는 혼자 들고 있을 수 없었던 거겠죠. 거실 안에 아무도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숨소리만 들렸어요. 재윤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나 그날 기억해. 형이 서연이 안고 나오는 거 봤어. 그런데 형이 말 안 하니까 나도 말 못했어. 목소리가 끝까지 이어지지 못했습니다. 재윤이 눈물을 보인 건 처음이었어요. 잠시 뒤 큰오빠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낡은 서랍을 열어
종이 한 장을 꺼냈어요. 응급실 인계기록 사본이었죠. 보호자 없음, 아동 단독 내원, 사회복지사 연락 요망. 재윤이 그 종이를 받아들고 한참 바라봤습니다. 10살짜리 아이가 병원에 혼자 실려간 기록이었어요. 재윤의 손이 떨렸습니다. 서연이 재윤에게 미리 들어둔 내용을 조심스럽게 꺼냈습니다. 오병찬이라는 이름, 동산동 토지거래, 그 집안이 그 사람들이었다는 것. 큰오빠에게는 처음 꺼내는 이야기였습니다. 잠시 눈을 감았어요. 그리고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그 사람들이 그 집안이었구나. 재윤이 큰오빠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형, 이제 내가 할게. 대답하지 않았어요. 다만 처음으로 아무것도 말리지 않았습니다. 오태준이 먼저 연락을 해왔어요. 문자가 아니라 전화였습니다. 서연은 받을까 말까 잠깐 망설였다가 결국 받았습니다. 오태준은 그날 레스토랑에서 말을 삼킨 이유를 고백했어요. 거래처 지인이 그 자리에 있었다고, 그래서 어머니한테 뭐라 하지 못했다고 했죠. 목소리에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서연은 잠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러다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태준 씨, 우리 여기까지예요. 오빠가 모욕당하는 자리에서 거래처 눈치 본 사람이랑 가족 될 수 없어요. 목소리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오태준은 뭔가 더 말하려다 멈췄어요. 그리고 짧게, 내가 당신을 잃은 게 아니라 그 순간에 나 자신을 잃은 거였어. 라고 말했습니다. 전화가 끊겼습니다. 서연은 한동안 휴대폰을 내려놓지 못했어요. 오태준은 그 길로 어머니를 찾아갔습니다. 처음으로 따졌어요. 그날 왜 그랬냐고, 서연 씨 오빠한테 왜 그런 말을 했냐고요. 시어머니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틀린 말한 게 없어. 라고 했죠. 그 집안이랑 결혼했으면 내가 더 힘들었을 거라고도 했습니다. 오태준은 끝내 어머니 말에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어요. 평생 어머니가 하는 말이라면 다 맞다고 생각하며 살아왔는데 이번엔 달랐습니다. 입이 열리지 않았죠. 재윤은 그 무렵 이재민 피해자 3명을 만났어요. 법률 상담이라는 명목이었지만 분위기는 달랐습니다. 피해자들이 먼저 자신들의 이야기를 꺼냈거든요. 재윤은 기록하고 검토하고 소송 가능성을 따졌어요. 직접 나서서 자료를 캐내는 대신 기자가 확보한 증언과 거래 내역을 법적으로 활용할 방법을 찾았죠. 큰오빠가 나서지 않아도 된다는 걸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재윤아, 너까지 나서지 않아도 돼. 큰오빠가 전화 너머로 말했을 때 재윤은 짧게 대답했습니다. 형, 나 변호사야. 남진숙은 그 무렵 브랜드 위기 대응에 정신이 없었습니다. 홍보팀이 해명 자료를 만들고 측근이 언론사에 연락을 돌리고 있었죠. 아직은 통제 가능하다고 판단하는 눈치였어요. 가맹점주들의 항해 전화가 늘어나고 있었지만 그게 얼마나 빠르게 커질지는 아직 실감하지 못하는 것 같았습니다. 큰오빠가 마음을 굳힌 건 그날 밤이었어요. 카메라 앞에 서는 건 생각조차 해본 적 없는 일이었습니다. 평생 사람들 시선을 피해 살아왔는데 이제 와서 자기 얼굴을 화면에 내놓는다는 게 쉬운 결정은 아니었죠. 그런데 서연이 가져온 이재민 피해자 목록을 보다가 손이 멈췄습니다. 그때 같이 화를 당했던 사람들의 이름이 거기 있었어요. 큰오빠는 한참 그 목록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어요. 나 혼자 일이 아니었구나. 서연이 기다렸습니다. 큰오빠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촬영 당일 아침 큰오빠는 거울 앞에 오래 서 있었습니다. 평소처럼 셔츠 깃을 올리려다 손을 멈췄어요. 그냥 두었습니다. 흉터가 보이는 채로요. 분장실에서 메이크업 스태프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흉터 부분은 어떻게 할까요? 큰오빠는 잠깐 생각하다가 괜찮다고 했어요. 그냥 두어도 돼요. 라고요. 스태프가 잠시 멈칫했다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카메라가 켜졌어요. 큰오빠는 처음에 말을 잘 잇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첫 문장이 나오고 나서는 달랐죠. 30년 동안 꺼내지 않았던 이야기들이 천천히 흘러나오기 시작했어요. 새벽에 불이 났던 것, 연기 속에서 동생을 안고 나온 것, 그리고 화재 이후 이재민들이 어떻게 땅을 잃어갔는지까지. 큰오빠는 감정을 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있었던 일을 있었던 대로 말했어요. 그게 오히려 더 무거웠죠. 기자가 물었습니다. 후회 없으십니까? 큰오빠는 잠깐 침묵했어요. 그리고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후회할 일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제 이야기를 하러 온 게 아닙니다. 그때 땅을 빼앗긴 분들 이야기가 묻히면 안 됩니다. 촬영장이 조용해졌습니다. 조명이 꺼졌을 때 카메라 감독도 메이크업 스태프도 아무 말을 하지 않았어요. 잠시 뒤 스태프 한 명이 몰래 고개를 돌려 눈가를 닦았습니다. 큰오빠는 그 모습을 보지 못했어요. 방송이 나가자 반응은 폭발적이었습니다. 레스토랑 영상만 봤을 때와는 달랐어요. 이번엔 사람들이 분노 대신 먹먹함을 먼저 꺼냈죠. 그리고 이틀이 지나자 2차 보도가 이어졌습니다. 가맹점주들이 카메라 앞에 나섰어요. 왜 우리가 대신 욕을 먹어야 하냐고 본사가 이 사태를 책임져야 한다고 했죠. 광고사들이 계약 해지 통보를 보내오기 시작했습니다. 국토부가 토지거래 조사에 착수했고 경찰도 내사를 시작했어요. 제휴는 이재민 피해자 3명의 법적 대리인으로 공식 선임되어 소송을 접수했습니다. 남진숙은 공식 사과문을 발표했어요. 그런데 댓글 반응이 예상과 달랐습니다. 그 정중한 척하는 목소리가 더 소름이라는 말이 가장 많이 달렸죠. 사과가 오히려 기름을 부은 꼴이 됐습니다. 재윤의 법률사무소에는 그 무렵 한 노인이 찾아왔어요. 당시 화재에서 살아남은 이재민이었습니다. 그때 그 꼬마가 저를 흔들어 깨웠어요. 제 손을 잡고요. 라고 했습니다. 그 말을 받아 적는 동안 한 번도 고개를 들지 못했어요. 소송을 접수한 날 저녁 재윤은 늦게까지 사무소를 떠나지 못했어요. 서류들을 정리하다가 한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어릴 때 기억이 또 스쳐갔죠. 불길 속에서 큰오빠가 서연을 안고 나오던 장면, 그리고 자신은 그 모습을 보면서도 아무것도 하지 못했던 6살의 자신이 떠올랐어요. 그 기억을 애써 밀어냈습니다. 지금 할 수 있는 일을 하면 된다고 조용히 되뇌었죠. 서연은 방송이 나가던 날 큰오빠 집에서 같이 화면을 봤습니다. 오빠 얼굴이 화면에 나왔어요. 흉터 그대로였죠. 근데 오빠는 고개를 숙이지 않았습니다. 처음으로요. 서연은 그 장면을 보면서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그냥 큰오빠 손을 꽉 쥐었습니다. 남진숙의 브랜드는 서서히 무너져 갔어요. 광고 계약이 추가로 종료됐고 가맹점 탈퇴가 이어졌습니다. 투자자들이 발을 뺐죠. 방송 직후 이 정도는 금방 지나간다고 했던 말이 무색해졌어요. 남진숙이 자신이 만든 브랜드 가맹점 앞에 차를 세웠을 때 입구 유리문에 폐점 예정이라는 안내문이 붙어 있었습니다. 자기가 만든 것이 자기보다 먼저 사라지고 있었어요. 오병찬은 경찰 내사가 압수수색으로 이어지면서 정식 수사 대상이 됐습니다. 오태주는 조용히 사표를 냈어요. 누구도 말리지 않았죠. 당시 화재에서 살아남은 이재민들이 하나둘 큰오빠를 찾아왔습니다. 방송을 보고 연락처를 수소문했다고 했어요. 한 사람은 이른이 다 된 노인이었습니다. 그를 보더니 오래 손을 잡고 있었어요.
감사하다는 말을 여러 번 반복했습니다. 별것도 아니에요라며 손을 빼려 했어요. 그런데 빠지지 않았습니다. 노인의 소나기가 생각보다 단단했죠. 덕분에 살았습니다. 덕분에 아이들 키웠습니다. 그 말 한마디에 그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30년 만에 처음으로 흘리는 기쁜 눈물이었습니다. 며칠 뒤 서연이 제안했습니다. 셋이서 밥 먹으러 가자고요. 어디? 하고 물었습니다. 서연이 웃으며 말했어요. 아무데나. 오빠가 골라. 재윤도 따라 나섰습니다. 세 사람이 동네 골목을 걸었어요. 큰오빠가 발걸음을 멈춘 건 오래되고 작은 식당 앞이었습니다. 예전 같으면 유리에 비치는 자신의 모습을 보고 멈칫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번엔 달랐어요. 망설임 없이 문을 당겼습니다. 먼저 들어갔죠. 그리고 창가 자리에 가장 먼저 앉았습니다. 오후 햇빛이 창을 통해 비스듬하게 들어왔어요. 큰오빠의 왼쪽 얼굴이 환하게 밝아졌습니다. 흉터가 그대로 보였죠. 옆 테이블에 앉아있던 손님이 잠깐 시선을 던졌어요. 큰오빠는 고개를 돌리지 않았습니다. 예전 같으면 반사적으로 얼굴을 돌렸을 텐데 이번엔 그냥 있었어요. 손님은 잠깐 보다가 그냥 웃으며 시선을 돌렸습니다. 큰오빠도 작게 웃었어요. 세상이 달라진 게 아니었습니다. 큰오빠가 달라진 거였죠. 셋이서 밥을 먹었어요. 특별한 메뉴가 아니었습니다. 밥 한 공기, 국 한 그릇, 반찬 몇 가지가 전부였죠. 서연이 밥을 먹다가 문득 입을 열었습니다. 그 흉터는 부끄러운 게 아니야, 오빠. 그게 오빠가 나한테 준 거잖아. 한참 서연을 바라봤어요. 왜 끝까지 숨겼어? 서연이 다시 물었죠.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내가 웃는 게 더 중요했으니까. 재윤이 조용히 끼어들었어요. 형, 이제 우리가 옆에 있어. 대답 대신 수저를 들었어요. 그것만으로도 충분한 대답이었죠. 식당을 나온 세 사람이 나란히 걸었습니다. 가운데는 큰오빠였어요. 고개를 들고 있었습니다. 흉터가 보이는 얼굴로 당당하게요. 그로부터 몇 년이 지났습니다. 재윤이 법률사무소에서 판결문 한 장을 들고 큰오빠를 찾아왔어요. 이재민 민사소송 승소 판결이었습니다. 재윤은 그 종이를 조용히 내밀고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숙였어요. 말이 필요 없었습니다. 판결문을 받아들고 한참 바라봤어요. 그리고 처음으로 재윤에게 고맙다고 했습니다.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주인공의 오빠처럼 가족을 위해 모든 걸 혼자 참고 견디다가 끝내 아무 말도 하지 못했던 분도 계실 것 같습니다. 반대로 힘들 때 내 편이 되어준 가족이 있어서 버틸 수 있었던 분도 계시겠죠. 여러분이라면 이 이야기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장면은 어디였나요? 오빠의 마지막 선택이었나요? 동생이 끝까지 가족을 지켜낸 순간이었나요? 아니면 진실이 밝혀지는 마지막 반전이었나요? 혹시 비슷한 일을 겪으셨거나 이 이야기를 보며 떠오른 사람이 있다면 그 이유도 함께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한 줄 한 줄을 저희도 모두 읽고 있습니다. 사연밤은 여러분의 댓글과 공감으로 다음 이야기를 만들어갑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